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몇 쪽이냐면 254쪽이에요. 254쪽. 남한의 반공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 선생님이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어차피 뭐, 그냥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올려주자 해서 오늘 올립니다. 좀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자, 반공주의 강화와 이승만 독재. 전쟁 중에도 이승만 정부는 집권 연장에 나섰다. 이승만은 1950년에 구성된 2대 국회.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몇 년이었어요? 1948년이었죠? 48년인데, 원래는 국회는 임기가 거의 대부분 몇 년이에요? 4년 임기예요. 4년 임기인데, 초대 국회는 임기를 몇 년만 했냐면 2년 이내에 우리 남북한 총선거를 다시 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빅 픽처, 어떻게 보면 빅 픽처 안에 초대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5월 30, 1950년 5월 30,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뭐 1대에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의 독촉, 그 다음에 뭐 김성수의 한민당, 그 다음에 무소속,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일제강점기 뭐 친일이라든가 관료 이 출신들이 좀 많이 됐어요. 지주나 자본가 출신들. 그런데 2대 국회에서는 임시정부 세력들 아니면 중도적인 세력들이 그 재헌 국회 선거에는 잘 참석하지 않았다가 2대 국회에는 대거 이제 어때요?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하다 보니 야당 인사들이 많이 당선이 돼요. 이게 2대 국회는 야당 인사들이 많이 당선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초대 재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기로 했어요? 대통령을 어디에서? 국회에서 뽑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뽑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정부는 전쟁통이었던 1952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합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부산의 정치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때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자가용 거의 없었겠죠. 자가용 거의 없었고 버스 타고 거의 대부분 국회로 등원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국회를 등원하고 있을 때 이제 계엄령을 내리고 헌병들이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서 조금 이제 어때요? 약간은 뭐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대거 연행을 해가 버리죠. 대거 연행을 해간 상태에서 해간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와 관련된 국회 선거를 해요. 국회 선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 파동 가운데 약 국회의원 한 10여 명을 연행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야당들에게 선물을 뭐 하나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 국회를 두 개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하나잖아요. 단원제라고 표현을 해요. 단원제.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참의원, 민의원,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상원, 하원, 국회가 둘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국회를 두 개로 만들어 주겠다 해요. 이 국회를 두 개로 만들어 주면 야당도 좋아하죠. 왜? 국회가 두 개가 되면 내가 국회의원에 다음에 당선되는 확률이 그만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건 이제 어때요? 당근으로 제시를 한 거죠. 채찍과 당근을 제시를 하면서 이때 이제 어때요? 요 두 가지 대통령 직선제하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 요 두 가지만 콕 찍어서 픽업이죠 픽업 콕 찍어서 개헌을 했다. 그래서 얘를 보고 1952년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제로 바꿔놓고 이제 어때요? 6.25 전쟁통이기 때문에 뭐 선거 부정하기는 굉장히 쉬웠겠죠. 아무래도 국회는 선거 부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대통령 직선제하면 뭐 투표함을 뭐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권자들에게 막걸리 한 잔, 공신 하나 뭐 이렇게 주면서 그 뭡니까 부정선거를 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 만약에 선거가 불리한 지역은 어때요? 투표를 안 해버리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자유당이라고 하는 여당을 만들어요. 여당.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딱 보니 문제가 또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초대 헌법은 미국 헌법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은 딱 몇 번밖에 두 번밖에 못 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미국 거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오마야 대통령을 두 번밖에 못 얻게 돼 있네요. 대통령 두 번.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한 번 했고요. 52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헌법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그냥 발췌기어 넣을 때 그냥 대통령도 그냥 뭐야 중임제한 철폐 같이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는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헌법을 또 한 번 바꿉니다. 헌법을 또 한 번 바꿨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제 이때가 2대 국회의원이죠. 1대가 48년, 2대가 52년이니까. 2대 입대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대요. 이게 재헌 국회는 정원이 200명이었는데 제주도 두 군데를 제외하고 198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국회의원 수가 좀 늘었네요. 재정의원이 203명이니까. 203명 가운데 3분의 2가 135.333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반올림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람은 뭐 0.1%라고 해서 손 하나 자른다든가 아니면 뭐 머리카락 조금 뭐 머리 뭐 일부분 잘라낸다든가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반올림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35.333명이면 무조건 몇 명이어야 되는데 136명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135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원 논리는 135.333이면 반평가 절을 하려면 이거 몇 표다 135표도 동격이다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했다.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4.4.5입 개헌이라고 불러요. 4.4.5입. 그래서 이제 이 54년에 바꿔진 이 헌법을 가지고 56년의 선거를 다시 또 한 번 하기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3대 대통령 선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국회, 두 번째는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 직선제, 세 번째 역시 직선제죠. 이때 여당은 자유당, 그 다음에 야당은 민주당, 뭐 정통야당, 이게 한민당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진보당이면 이 사람은 야당인데 이게 민주당은 보수적인 야당이고요. 이 친구들은 좀 진보적인 야당이에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이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당 자유당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 이런데 이제 이때 이제 선거 직전 신익희가 익산에서 전주 익산이요. 익산에서 저기 뭐야 유세를 하고요. 기차를 타고 그대로 비 내리는 호남산 기차를 타고 쫙 서울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백사장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또 유세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와 뭐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돌아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내일 선거인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익희라고 써 있었겠죠. 뭐 하루 전날인데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신익희가 200만 표가 나와요. 다 무효죠. 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신익희한테 가야 될 표가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진보적인 야당이었던 누구한테 가요? 조봉암에게 몽땅 가는 거예요. 조봉암에게. 이때 이제 이승만이 한 200, 600여만, 450만 표 얻었는데 조봉암 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부통령 있죠. 부통령. 이때는 런닝메이트제예요. 런닝메이트제. 이게 요즘이야 뭐 대통령 한 명만 뽑는데 이때는 미국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대통령 한 명, 부통령 한 명 이렇게 뽑아요. 근데 런닝메이트인데 원래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부통령은 저돌로 해야 되는데 이때는 투표를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익희가 사망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부통령이죠. 부통령 그라도 신익희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익희가 불쌍하니까 그라도 신익희 찍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죽어도 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부통령은 누구에게 몽땅 가요. 장면에게 몰표가 된 거죠. 그래서 부통령은 누가 되냐면 이기붕이 안 되고 이때 이제 이승만하고 그 런닝메이트로 나왔던 사람이 유명한 이기붕인데 이기붕이 되지 않고 누가 된 거예요? 장면 후보가 됩니다. 장면 후보. 이게 근데 뭐 이미 부통령이 장면을 죽여버릴 수는 없고 이승만 정부는 이제 표가 뭐 200여만 표 이상 나왔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형을 하죠. 이게 이제 그 4.4 5.2 개헌 이후에 나타났던 이승만 독재의 한 모습입니다. 자, 조봉암입니다. 사회주의계열이에요. 약간 빨자가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이 변절을 합니다. 변절을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요. 우리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임시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 뭐 사회주의자들은 재형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조봉암은 출마를 해요. 그리고 얼러리요. 이승만 정부의 농림부 장관까지 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변절자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빨갱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국회의원 출마한 것도 그러는데
아예 이승만 정부 때 장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들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악질 반동이죠. 원래 자본가들보다 변절한 사람들을 더 어떻게 보면 미워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이 뭐를 추진해요? 농지개혁을 추진해요. 우리 저번에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 뭐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요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삼정보 이상. 이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쌤이 이야기할 때 이 농지개혁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이 공산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내용성화로 봤을 때 조봉암은 분명한 건 변절자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58년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를 했고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변절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때 장관까지 했던 사람을 빨갱이라고 죽였어요. 뭐 완전 이건 뭐 이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독재, 예, 정권 유지를 위한 독재에 불과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00 몇 년입니까? 11년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원조 경제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경제 원조를 힘입었어요. 이게 6.25 전쟁 도중이라던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해마다 2억 달러 이상을 원조를 냈는데 이게 2억 달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조선주의하고 맞먹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게 거의 대부분 뭐였냐면 농산물과 소비재였죠. 농산물과 소비재.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잉여 농산물이죠. 이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몽땅 갖다 줘요. 이제 뭐 갖다 줬으니 우리 당장에 먹을 거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식량난 해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농촌이죠, 농촌. 미국 아이들이 공짜로 농산물을 갖고 오니 농촌이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더 큰 문제는 이때 미국이 몽땅 준 거, 제분, 밀가루. 우리나라 자금률 지금도 0.1%도 안 돼요. 제당. 물론 이제 제당은 뭐 사탕수수인데 뭐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사탕수수는 나진 않았고요. 옛날에 사탕, 무 이런 것들 좀 재배했는데 그것도 사라져요. 그것도 사라져. 면방직은 뭡니까? 목화밭. 이게 하사와 병장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모를 거예요. 이게 옛날에 모를 때까지만 해도 목화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원조 경제 결과 우리나라의 목화 산업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면방직, 재분, 재당 이 세 가지 공통점 3 화이트죠. 3 화이트. 이거 이제 그래서 195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1950년대 300산업이라고 불러요. 3 화이트예요. 3 화이트. 300산업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300산업은 소비재 공업이죠.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그 다음에 정부는 원조 물자를 팔아서 회수한 자금, 이 돈을 보고 우리가 대충 자금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어차피 책이 없으니까. 이 대충 자금은 대부분은 국방비로 지출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때요? 생산자 공업은 거의 어때요? 발전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미국이 주는 아까 이야기했던 면방직이라든가 재분이라든가 재당 이걸 정부가 직접 판매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니까. 그렇죠.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국가가 장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준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기업들에게 나눠주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불하라고 불러요.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걸 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가져갔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면방직이라든가 재분이라든가 재당을 가져갔을까요? 그렇죠. 정부에 뇌물 준 사람들. 뇌물 준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요.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정경유착이라고 부르죠. 정경유착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58년부터는 무상 원조를 또 돈 주고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시험 볼 일은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4.19 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4.19 혁명의 배경이 돼요. 이 부분이요. 그다음 전후 사회 변화. 이 교육열 높아졌다. 이 교육열 높아진 것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냐면요.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아까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토지가 생겼다고 그랬죠. 토지가 생기니 이 풀수 같은 한국 사람들 원래 땅이 생기면 뭘 해야겠어? 땅이 생기면 그 돈 갖고 뭐 옷도 사 입고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이 생겨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니 그 돈 갖고 뭘 했을까요? 자식들 공부를 시켜. 자식들 공부 못 배운 게 아니다. 못 배운 게 아니다. 이게 소득이 좀 있을 때는 집안의 큰아들을 공부시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더 늘으면 둘째 아들을. 그리고 나서 돈이 쓰다 남으면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이제 그렇죠. 뭐 딸들 교육을 시켰지만 아무튼 뭐 농지개혁 이후 농지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어때요? 교육률이 높아졌고 이게 초등교육의 확대와 문맹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다?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뭐 갖고 있는 게 자원은 없고 뭐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다. 근데 사람이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일자무식이면 그 사람 역할을 못하는 거죠.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때요? 고등 인력이 차고 넘쳤던 이유가 이제 50년대, 60년대 아까 이야기했던 높은 교육열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올라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뭐 교육열이다라고 뭐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부분은요. 그다음에 뭐 6.25 전쟁 때 뭐 미국이 와서 도와준 건 뭐 지극히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미국식 사고와 문화가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전통 규범이 파괴되었고 이 전통 규범이 파괴됐던 이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저질 문화, 이 저질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우 레벨 문화인데 로우 레벨 문화인데 이 로우 레벨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죠.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럼 하이는 뭐냐? 하이는 뭐고 그러면 양반 중심의 양반 문화는 하이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는 그럼 로우냐 뭐 그건 아닌데 아무튼 뭐 여기서 저질 문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냥 뭐 기존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그런 상대적인 평가 같아요. 상대적인 평가로 저질 문화라는 단어를 쓰긴 썼는데 이게 이제 어때요?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들거나 아니면 뭐 기존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거 이걸 저질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질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이러한 저질 문화 덕분에 뭐가 막아진 거예요? 이승만 독재를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또한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데모크라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재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에, 이제 그런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6.25 전쟁 이후에 여성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됐고요. 뭐 대표적인 거 이제 자유부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자유부인이 뭐 일제강점기 때 나온다. 그럼 당연히 그건 답이 아니겠죠. 56년이니까. 유튜브 가면 자유부인 나와요. 유튜브 가시면 시험 끝나고 나시면 한번 유튜브 자유부인 한번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안 맞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북한의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강화. 북한 경제하면 일단 중공업 이거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공업. 근데 재밌는 거냐?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게 되고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자리 잡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결국은 미국이 북한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었죠.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말은 뭔 말이냐. 여기 북한은 농업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강화했다.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왜 북한은 쉽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냐면 6.25 전쟁 때 6.25 전쟁 이전에 북한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6.25 전쟁 이전이 아니라 해방 당시에. 해방을 당시에 북한의 인구가 1200만이었는데 6.25 전쟁 이전에 한 200만 명이 내려와요. 200만 명이. 이제 북한이 이제 뭐 토지개혁, 그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 다음에 종교 탄압, 각종 사회주의 정책을 펴니까 이제 뭐 종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주라든가 자본가 기업들은 북한에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6.25 전쟁통에 또 한 200만 명이 내려와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내려온 이유가 물론 뭐 자유가 그리워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걸 이념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이념적인 것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이전에 상당수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6.25 전쟁 도중에 내려온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내려오죠.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뭘 가지고 있었고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고 에브리데이 B-29가 북한산 공, 뭐 특히 평양에는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게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원자폭탄 투하를 받았던 일본의 히로시마나다가 나가사키 이상으로 평양은 잿더미가 되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에. 그러다 보니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 북한은 저절로 뭘 해요? 농기구에 기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기계는 비싸잖아요. 이게 개인이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러니까 농기구를 공동 소유해요. 자, 뭐 컴바인, 트랙터, 경운기 공동 소유하죠? 공동 노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공동 소유하고 공동 노동을 했어요. 그러면 소득도 당연히 어때요? 공동 분배하는. 뭐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의 결과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쉽게 앞당길 수 있게 돼요. 앞당기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 사회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견제 원조 덕분에 56년에 이미 어때요? 북한은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북한의 뭐예요? 기계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북한도 어때요? 정신적인 기반을 둔 노동력, 뭐 말은 좋게 표현해서 노동력,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어때요? 몸빵을 하죠, 몸빵. 천리마 운동입니다. 1957년. 그래서 천리마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 하면은 이제 어때요? 새벽별 보기 운동.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뭐,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특효약이죠. 천삽 뜨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 천삽 뜨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 이게 이제 기계화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뭘 동원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동원했다. 천리마 운동입니다. 천리마 운동. 자, 그 다음. 6.25 전쟁 전후, 아마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북한의 정치 세력은 크게 볼 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동북항일연군 출신 김일성, 동북항일연군이죠. 그 다음에 남한은 박헌영, 남조선 노동당. 요 세력이 있었는데 이 박헌영 남조선 노동당은 6.25 전쟁 때 이제였대요. 6.25 전쟁의 실패 원인을 다 누가 뒤집었어요? 박헌영이 뒤집어쓰죠. 박헌영, 그 다음에 우리 굳이 따지면 김원봉. 이 사람들이 왜 뒤집어쓰느냐? 아니, 우리가 남조선 해방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조선 쳐들어가기만 하면 남조선 인민들이 무장봉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장봉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김일성 입장에서 볼 때는 무장봉기가 일어나지 않은 책임을 박헌영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박헌영 6.25 전쟁 도중에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동북항일연군과 연합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합파는 조선 독립동맹이네요. 조선 독립동맹은 화북지방에서 활력했던 뭐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이죠. 조선 독립동맹의 부대가 조선의용 대가 아니라 조선의용 군이 있었죠. 조선의용 군.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1953년에 스탈린이 죽어요. 스탈린이 죽자 먼저 중국과 소련에서 스탈린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게 일어나요. 먼저 소련이죠, 소련. 소련에서 스탈린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뭐 일어나게 되고요. 공산주의 이론을 조금 수정하자. 너무나 급격한 사유재산을 급격하게 부정을 하고 무엇이든지 공동소유, 뭐 공동노동, 공동분배만 하니까 이제 어때요?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소련에서 나타나요. 이제 그러자 중국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죠.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뭐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자, 그 다음에 중국은 소련을 뭐 수정주의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중국과 소련이 서로 싸워요. 56년부터 실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 틈을 틈타서 북한은 김일성은 본인의 개인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연합파들을 종파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 사망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기반을 두고 있었던 연합파도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직후부터는 김일성이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1972년에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주석이라는 우리 뭐 흔히 이야기할 때 북한 김일성 주석 그러잖아요. 주석 중심 지배체제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기반으로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험 범위는 딱 여기까지고요. 여기 몇 쪽입니까? 257쪽이죠. 여기 뭐 연습 문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연습 문제도 좀 좋은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 문제들을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마치겠고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